실상은 조선시대의 회화라는 게 대부분은 내면을 그리는 겁니다. 풍경을 그렸지만은 풍경 속에 함의하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존재하고, 화조를 그렸지만 화조 안에 또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그림들을 주로 그렸기 때문에, 내면이라는 게 화가의 내면일 수도 있고 사물이나 대상의 인물의 내면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의 내면을 그리다의 내면은 조선시대 투기의 초상회화에 나타나는 오늘 볼 두 개의 그림, 공제윤두서의 자화상과 회원 신윤복의 미인도 속에 감춰진, 속에 함의하고 있는 의미나 그림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그런 쪽의 읽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화가 삼원 삼재 이렇게 부르는 7사람이 있는데요. 이거는 묘하게 한국 사람들이 잘 하는 습관 중에 분류, 비슷한 의미나 비슷한 뉘앙스끼리 묶어서 분류하고자 하는 특징이 하나가 있고요. 또 줄 세우기, 누가 잘하나, 키재기 이런 거에 대한 집착에 갖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삼원삼재라고 분류해 놨는 것을 보면은 그 화가의 호에 제자가 들어가는 화가 4분과 원자가 들어가는 3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분류가 되는데요. 묘하게 제자가 들어가는 3사람은 사대부 출신의 양반 화가들이에요. 그리고 원자가 들어가는 3사람은 중인 계급의 도화서 화원이거나 전문 화원, 화가, 그림을 그려서 먹고 사는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어서 사대부 계급에서 이루어지는 남종 문이나 계통의 화가 3사람, 그리고 채색이나 당시의 풍속화, 화원에서 주로 다뤄지는 그림들을 잘 그리는 3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서 미술사의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예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아주 근대에 들어와서 1940년대 근원 김용준이라는 미술평론하는 사람이 이렇게 묘하게 묶어서 구분을 했습니다. 요즘 많은 미술사학자들이나 이론가들이 이 구분법을 가지고 살펴보는데요. 아마 화원과 사대부라는 그 털과 아주 재능이 뛰어난 천재적인 화가 3사람과 재를 다루고 있는 3분은 굉장히 노력형의 화가이고, 그래서 이런 구분이 나타나서 재밌게 살펴볼 기제이기도 합니다. 3원은 김홍도, 회원 신윤복, 온 장성업, 이렇게 해서 3원이라고 했고요. 3제는 겸재 정선, 현재 심사정, 그리고 공제 윤두서를 3원에 넣는 사람이 있고 관아제 조영석을 탐제에 넣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17세기 말 18세기가 되면은 전신이라는 그림 그리는 법칙,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그림 속에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정신 세계까지도 그대로 담아내져야 된다. 그것이 전달되어지게끔 그려져야 된다는 게 전신사조라고 했고요. 특히나 초상화를 그릴 때는 대상이 원래 모양에서 하나라도 바뀌어지거나 과하거나 빠지거나 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전신이라는 방법에 의해서 그림을 그렸고요. 산수화에 있어서도 해원 풍속화첩도 보면은 해원 전신첩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겸재의 금강산 그림도 전신첩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산수화에도 그 자연 풍광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물에 아니면 풍경이 가지는 내면까지도 표현하고자 했다. 그래서 이거는 누더기 인물뿐만 아니라 자연에게까지도 깊이 있는 정신세계를 부여하는 그런 의미의 그림을 그렸다라고 보여집니다. 인물화를 그릴 때 이렇게 트럭 한 톨이라도 갖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수염이나 머리카락 이런 거를 하나하나 갈기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그리고, 얼굴에 흉터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다 그려줘야 된다. 아니면 이 사람이 굉장히 온화한 성품이다, 아니면 괴팍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도 인물 속에 잘 표현되어져야 된다라고 봤었고요. 반면에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과장되게 그리기도 하고 대단히 많이 생략해서, 오히려 일본의 초상화는 풍채를 크게 하고 몸을 왜소하게 해서
오히려 그렇게 해서 거대한 권력으로 상징을 했고, 중국의 초상화는 보인대로가 아니고 보는 사람이 최대한 우러러볼 수 있게 멋있게 그려지게끔 원래 모양과는 조금 다르게 그려지는 게 그 시대 그 나라 따라서 약간씩 달랐지만, 조선은 어쨌든 있는 그대로 표현해서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게 초상 그림의 가치였고요. 오늘 보고자 하는 첫 번째 그림, 공제윤두서의 좌상 그림입니다. 이 장면은 해남에 있는 고산 윤선도 기념관. 윤선도는 공제윤두서의 증조 할아버지여서 실제로 두 사람의 문학적 결과물과 공제의 미술적 결과물을 한 전시 공간에 잘 담아서 전시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걸려 있는 작품은 이 그림이고요. 제가 이 그림을 처음 봤을 때가 아마도 중학교쯤 국사책에 나오는 조선 후기의 화가들 이렇게 할 때 나왔던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그때 그 그림은 아주 인쇄 기술이 떨어진 상태에서 흑백으로 촬영해서 인쇄가 돼 있어서 굉장히 이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산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산적 같은 느낌의 이미지로 어릴 적 기억은 남아있고요. 물론 이제 요 그림의 원래 크기는 아마 요 정도 될 겁니다. 원작은 20.3에 37cm니까 지금 보여지는 것보다 조금 더 큰 느낌을 아마 일 텐데, 전시장에 지금 걸려 있는 거는 아주 세밀하게 복제한 영인본이고, 이 그림은 수장고에 들어있어서 아마도 간송에 있는 작품들만큼이나 귀하게 꺼내서 보여주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은 작품의 훼손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큰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이에 그려진 그림이었고, 수백 년 동안 두루마리 상태에서 그냥 보관돼 있었던 거여서, 여기 보면은 가로로 줄이 끄어져 있는 이런 것들이 두루마리로 보관하면서 종이가 배접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풀칠이 돼 있었고, 두루마리로 보관되니까 접혀진 상태가 깨지는, 오래돼서 삭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는 그런 상태였고요. 지금에 보존되어 있는 것은 두루마리 상태에서 다시 펴서 새로 배접해서 표고된 상태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은 굉장히 세밀하게 그려져. 크기가 한 20배 정도 이상 확대되어 있는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끄어진 선들을 보면은 굉장히 가늡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붓으로 그을 수 없는 그런 선들로 수염이 그려져 있고요. 채색도 보면은 아주 조그마한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부드럽게 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눈 모양, 코 모양, 눈썹 이런 데도 보면은 속눈썹까지도 하나하나 지금 다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 조그마한 그림에 속눈썹까지 다 그렸을까? 이게 사실은 현대인이 보면은 굉장히 궁금한 일이기는 한데, 아마도 그 시대 사람들은 뭐 그거 별일 아니었을 것 같아요. 늘상 하는 일이었고, 아주 작은 화지에 그림 그리는 게 일상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정밀 묘사라는 묘사법을 익혀봤을 거예요. 아주 세밀하게 그리는 거죠. 어쩌면은 인간은 필요하면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손발이 발달되어 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눈동자도 보면은 물론 너무 작아서 요즘 뭐 눈동자를 그리면 약간 여기에 이제 홍채 핏줄 같은 느낌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들까지 다 그리기도 합니다만은, 워낙 작은 그림이어서 뭐 그렇게까지는 그리기가 필요하지 않았을 테고요. 이런 부분에 보면은 약간의 명암 같은 느낌이 들어 있어서 이 시절에 이미 원래 전통 동양의 그림에서 하지 않던 새로운 방식의 표현법을 인물화에서 조금 도입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뒤에 뭐 추가로 보충 그림으로 볼 그림에 보면은 왜 이게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까라는 답을 얻을 수 있는 정물화 그림이 있습니다. 자, 있는 대로 다 그려야 된다고 해서 콧구멍 속의 코털까지도 가닥을 세서 다 그려놨죠. 보통 남성분들은 코털이 이렇게 삐쳐나오죠. 관리를 안 하면은.
뭐 이걸 이제 관리를 하기도 하고 있는 그대로 그냥 지내기도 하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다 이런 것도 그래서 있는 대로 그대로 표현을 해주고 있다. 자, 오른쪽에 귀가 그려진 모양인데요. 아마도 다른 데 비해서 귀는 조금 덜 그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덜 그려졌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이들은 이 그림이 전체적으로 덜 그려진 그림일 수도 있다. 일부러 생략했을 수도 있다. 두 가지 설이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덜 그려진 쪽에 무게를 두고 보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은 일부러 덜 그렸다는 경우는 밑에 옷 그린 부분을 보면은 일부러 덜 그렸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왼쪽 귀도 보면은 약간 이렇게 확대해서 보는 이유는 이 산이 얼마나 날카로울까에 관한 문제. 그리고 이게 이제 한지단 말이에요. 한지. 한지가 가지는 특성이 여기 보면은 선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옅게 먹으로 머리카락 채색을 해놨죠. 이게 이제 화선지가 가지는 흡수력과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한지가 가지는 흡수력이 달라서 사실은 한지는 중첩에서 계속 색을 얹어도 이게 화선지처럼 얼룩이 나든지 그렇지 않고 잘 어우러져서 부드럽게 표현되어질 수 있다라고 실제로 재료상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아주 세밀하게 그리는 데는 화선지보다는 한지가 훨씬 더 유리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윤주연이라는 2003년도에 해남 군의 공무원인 윤주연이라는 분이 북한에 견학을 가서 평양미술관에서 공제 윤두서의 초상화를 발견을 해서 사진을 찍어온 그림이 오른쪽 게. 이 그림은 왼쪽 그림하고 보면 비슷한 듯 하면서 다르죠. 훨씬 피부도 탱탱하고 동글동실해서 약간 이게 뭐 사진이 퍼졌는 것 같은 느낌도 있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눈매나 이런 코, 뭐 입 이런 거는 거의 흡사하죠. 수영 그린 모양도 비슷하고 근데 어쨌든 오른쪽이 수준이 덜 올랐는 그러니까 아직 완숙의 경지에는 덜 달았는 이게 만약에 윤두서의 진품이라면은 이 그림이 먼저 그려졌고 지금 해남에 있는 초상화가 나중에 그려진 그림이 되겠죠. 그 그림을 보면은 밑에 옷을 다 그렸거든. 다 그려놨는데 오른쪽에 있는 흑백으로 된 그림이 1937년 조선사료집이라는 책에 실려진 공제자화상 사진입니다. 여기는 보면은 옷주름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도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을 찍을 때까지만 해도 이 흔적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흔적은 왜 남아 있? 근데 먹으로 그렸으면은 남아 있다가 없어지지 않았을 텐데 지금 이 사진에는 나타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졌다는 것은 먹이 아닌 다른 뭔가로 그려졌고 이게 이탈을 할 수 있는 소재로 그려졌다라고 보면은 아마도 목탄으로 그 당시에는 조선에서는 목탄이 아니라 유탄이라 했죠. 유탄. 버드나무를 태워서 만든 숯. 그러니까 유탄으로 그린 밑그림이 그냥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보면은 덜 그린 그림이 맞겠죠. 유탄이 남아 있는 상태라면은 온전히 다 그린 그림이기보다는 덜 그려진 그림이다. 이 그림을 그리다가 완성을 못하고 공제는 사망을 했을 수도 있겠다. 유추를 해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세 개의 그림인데 왼쪽 게 아까 그 사진에서 봤던 거고요. 1937년도에 찍었던 사진이고 이건 지금 있는 상태 원본이고 오른쪽은 2011년 12년 그쯤에 레이스 촬영을 해서 이 그림이 왜 옛날 옷 사진에는 옷주름이 나타나 있었는데 없어졌는 이유 원래 그렸을까 안 그렸을까를 따져보기 위해서 아주 이제 현대적 장비로 촬영을 해보니 이 그림 속에 이렇게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림 속에는 있는데 지금 안 보인다. 그러면은 그림 속에 있는데 안 보이는 것은 어떤 연유일까?
그래서 뭐 드림을 뜯어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이 되어지려면은 동양의 그림은 일단 그림 원지가 있고 뒤에 표를 하기 위해서 종이를 한 장 더 붙이는 배접지가 있으니까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삼중이 된 거죠. 원래의 배접되어 있는 표구 족자에서 다시 배접을 한 번 더 한 액자가 됐으니까 이중 배접이 됐겠죠. 그래서 종이 석장이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종이 속에 들어있는 것은 드러나지 않을 테니까 덜 보여서 안 보이는 거일 테고, 그러면 이거는 옛날에 엑스레이 촬영한 것도 아닐 텐데 이 도포자락선이 남아있는 것은 분명히 이 여기에 그림 속에 남아있는 이 흔적은 그림 표면에 묻었는 탄소 성분일 거다. 그러니까 목탄이나 거친 먹이, 갈먹이 붙어 있을 정도라고 보여지는 반면에 여기는 밖에 붙어 있던 것은 다 사라지고 사진을 찍어 보니 뒷면에 있던 게 그대로 남아 있더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적외선과 X선 촬영을 해서 나타났던 건데요. 이거는 이제 앞면 속에 들어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돼 있냐라고 보면은 우리 전통 회화에서 초상화를 그릴 때 배체라는 방법을 씁니다. 배체가 뭐냐면은 보통 그림은 한 앞면에다 그리잖아요. 종이를 놓고 그리든 캔버스를 놓고 그리든 한쪽에 그림을 그리는데 전통 초상화는 배체라고 해서 뒷면에다가 채색을 합니다. 뒷면에 채색을 하는 이유는 산수화는 배체를 안 하는데 왜 초상화를 배체를 하느냐? 산수화는 색깔이 많이 안 들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사물에 색을 칠하지 않고 윤곽선과 농단만 가볍게 올리는 그림, 선염이라고 해서 젖은 상태에서 가벼운 담채를 하는 정도로 하기 때문에 화선지에 스며들어서 나타나는 옅은 색으로 충분하거든요. 근데 이제 채색화에 가까운 인물화는 특히나 궁에서 그리는 임금의 초상은 완전 진한 채색으로 그리는 거예요. 비단이나 종이에 특히 보통 비단 위에 그리죠. 비단에 진한 채색을 올리게 되면은 채색은 지금처럼 굉장히 접착제가 발달을 해서 붙이면은 안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악효나 뭐 이런 풀을 섞어서 서는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이게 두꺼운 물감 가루도 지금처럼 곱지도 않을 텐데 광물질 가루니까 그걸 악효에 섞어서 칠해도 두께가 되면은 노출되어져서 접혀지거나 타격이 가면은 다 방리되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색은 칠해야 되고 색깔이 떨어져 나가면은 안 되고, 그래서 고안해낸 게 채색을 뒤에서 하는 거예요. 뒤에서. 왜? 한지나 비단은 종이나 천이 굉장히 얇아서 뒤에 채색을 해도 앞에서 색이 보여요. 왜? 색깔이 종이나 비단의 오를 타고 먹어서 앞으로 은은히 나타나니까 한 7, 80% 색깔은 뒷면에서 칠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마무리는 앞면에서 채색을 하게 되거든요. 자, 이게 이제 뒷면에서 채색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윤두서의 그림을 뭐랄까요,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죠. 컴퓨터를 합성을 해서 색을 올려본 겁니다. 뒷면에서 배치를 하면은 통상 눈 같은 거는 안 그립니다. 이렇게 눈은 안 그리고 눈동자도 색이 없잖아요. 눈동자는 거의 흰색이기 때문에 채색을 뒤에서 올릴 필요가 없고 옅은 색을 앞에서만 칠해야 되니까 진한 색이 있는 부분만 채색을 뒤에서 올립니다. 두텁게 채색을 올려놓고 그러고 나서 배접을 합니다. 뒷채색을 해놓고 채색 물감이 그 뒤에도 그냥 발라놨는 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배접을 해서 아예 마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채색층이 하나가 종이 사이에 들어있어서 이게 떨어져 나갈 틈이 없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앞면에 그림을 그려. 마무리는 앞면에 추가로 아무래도 뒤에서 배어 나오는 색깔이니까 완전하게 뚜렷하게 보여지지도 않고 약간 얼룩이 질 수도 있고 덜 보이는 부분, 더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 이제 보충하는 의미에서 마무리는 앞면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집으면은 이 채색된 발을 뒤집어 보면은 이렇게 연하게 보이겠죠. 이제 앞면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염은 앞면에서 그렸겠죠. 먹은 앞면에서. 그리고 뒤에서도 물론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중복해서 칠을 해줬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뒤집어서 이제 앞면에 더 마감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뒷면에서 도포를 그려놓은 게 뒷면에서 처음에 스케치를 할 때는 완전한 모양을 다 스케치를 하겠죠. 뒷면에서. 그러니까 먹이나 유탄을 완전한 스케치를 해놓고 채색이 들어가고 먹을 가하게 되는데 그러고 뒤집었기 때문에 뒷면에서는 잘 보이지만 뒤집어 보면 또 잘 안 은은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은은하게 보이는 상태에서 사실은 눈, 코, 입, 외곽선, 수염 이런 거는 가피를 해서 뚜렷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옷자락도 옷주름도 마찬가지죠. 옷의 외곽이나 옷주름, 동점, 매듭 이런 것도 뚜렷하게 그려주고 채색을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공제에 그리면은 이거는 그려지지 않고 채색은 되어져 있지 않다. 이게 아주 크게 확대를 해보니까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수염이 이렇게 지나가는 뒷면에 보면은 뒤에서 스며온 먹선이 있죠. 희미하게. 이게 이제 자락으로 있는 먹선이 옷주름인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아까 크기가 37cm 정도 됐죠. 그래서 수염의 길이가 한 20cm 가까이 되죠. 긴 게. 15cm, 20cm 가까이 되는데 지금 그 가선 하나의 굵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0.1mm 정도 굵은 선이 0.1mm 정도 굵기여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붓으로는 긋기가 불가능한 아무리 세필이어도 한 5cm 아주 작은 세필로 하면은 한 4, 5cm는 끌 수 있는데 더 이상은 이 세필이 먹고 있을 만한 양이 안 돼서 긴 선을 더 이상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붓은 뭐냐 하면은 이 그림을 재현하기 위해서 전통 초상화 기법을 연구하고 있는 김호석이라는 작가가 특별히 붓 매는 공장에 의뢰를 해서 만든 쥐수염으로 만든 붓이에요. 쥐수염. 우리나라의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쥐수염 붓을 맬 수 있는 사람, 쥐수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딱 한 사람이 있더래요. 그 사람이 쥐 한 200마리 분량의 수염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걸 다 해서 이 붓을 하나를 맨 거예요. 짧은 붓, 요 긴 붓 두 자루를 맸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그려보는 거예요. 먹을 묻히면은 이렇게 긴 혼데 보통은 우리가 쪽제비 털이나 양모 이런 걸로 붓을 매는데 길이 짧아요. 짧고 길면은 힘이 없어. 그러니까 굵고 긴 붓은 많은데 가늘고 긴 붓은 이게 매를 재료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옛날부터 가는 선을 끊기 위한 붓으로는 쥐수염 붓이 적당하다는 문헌 자료가 있는 거예요. 그 문헌 자료에 따라서 이 붓 만드는 장인도 그걸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쥐수염을 모았고 이 화가도 윤두서의 그 수염과 같은 20cm 이상의 긴 선을 그을 수 있는 붓을 찾기 위해서 수소문해서 쥐수염을 만드는 거고 그래서 붓을 매서 성공을 한 그 결과물입니다. 이게 이 붓으로 꺼 보니까 실제로 0.1mm, 1mm, 0.1mm, 0.2mm 정도 되는 가는 선을 한 50cm 정도까지 그을 수 있었다 그래. 한 번에. 그러니까 그래야만 아까처럼 그 많은 수염을 그릴 수 있는 아주 날카로운 걸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 옛날 그림을 볼 때 제가 왜 자꾸 옛날로 자꾸 돌아가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의 이 시간에는 뭐가 있냐면은 지금 그림 그리는 도구, 지금 그리는 재료 이게 머릿속에 꽉 차 있어. 그래서 옛날 재료와 옛날 도구에 대한 상상 없이 옛날 그림을 보면은 이해도 안 될 뿐더러 불가능하거나 아예 접근할 수 없는 거여서 제대로 옛 그림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옛날로 돌아가 보면은 정말 얼마나 어렵겠느냐. 지금처럼 이 거울도 마찬가지예요. 유리 거울이 있었다면은 정말 잘 보여서 그리기 쉬웠을 텐데 이게 이제 돈 거울인데 매일 닦아야 되겠죠. 저걸 잘 보이게 하려면은 그래서 매일매일 관리를 해야 바짝 할 텐데
저는 가끔 목수, 가짜 목수 이런 일도 하기 때문에 대패 같은 거 끌이나 대패를 갈아보면은 넓은 면을 갈 때 정말 열심히 갈면은 그 얼굴을 볼 수 있거든요. 진짜 얼굴이 거울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면 비쳐요. 잘 갈아지면은. 그러니까 이 동굴도 그만큼 아주 곱게 관리를 잘 하면은 이렇게 얼굴이 잘 보였긴 했겠죠. 그래도 지금 유리거울처럼은 당연히 안 보였겠죠. 그러니까 보는 것 반, 몸이니까 만져보는 것 반, 뭐 이렇게 해서 아마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수염을 구렛나루를 이렇게 했을까에 관한 의문을 이제 가졌는 거예요. 구렛나루를 원래 제가 자라면 이렇게 자라진 않잖아요. 크면은 그냥 뭐 뭉치거나 그냥 이렇게 뻗어내리거나 그렇겠죠. 왜냐하면 아래 수염의 모양으로 봐서는 저게 하늘로 올라가듯이 옆으로 이렇게 날개처럼 저렇게 자라진 않겠죠. 아래 턱수염의 특징이나 여기에 있는 특징 비슷하겠죠. 자라는 방향도 비슷할 텐데 왜 이렇게 그렸을까라는 거는 이미지를 이렇게 택해 봤어요. 이 양반들도 정말 할 일이 없는 건지 궁금한 게 많은 건지 구렛나루를 아래로 내려보니까 이렇게 샌님처럼 변했다는 거지. 윤두서라는 사람이 이게 이제 자화상을 그리는 거니까 내가 아니면은 강력한 강직함 이런 거에 대한 어쩌면은 컴플렉스가 있었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보이고 싶었을 수도 있고 좀 더 강하게 표현되어 지고 싶었을 수도 있겠고 아마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돼보고 이렇게도 해봤겠죠. 처음 그릴 때는. 그래서 이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자족감이 커져서 아마 이렇게 그리지 않았을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전신이라 했잖아요. 전신. 있는 대로 그려야 된다 했는데 있는 대로 안 그렸잖아 이게. 이게 그럼 왜 이럴까? 있는 대로 그리는 것과 있는 대로 안 그리는 것이 이게 그럼 어디에 해당해야 되는가? 이 또 하나의 의문이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도 윤두서라는 사람은 아무에게도 터치 받지 않는 화가였다. 왜? 이 사람이 화가가 되는 과정부터 자 과거에 응시를 해서 합격을 했지만은 주변의 집안이나 사람들이 뭐 그 당쟁에 휘말려서 죽기도 하고 귀향도 가고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것도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정치 집단이 요즘으로 치면은 한 정의당쯤 되는 그런 세력인 거예요. 정의당 사람들 죄송합니다. 그런 세력쯤 되는 거니까 앞날이 훤하잖아요. 근데 이제 집안은 부유하니까 부잣집에서 자랐고 또 하나는 그럴 경우에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또 다른 그 사람의 뭔가가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겠죠. 근데 다행스럽긴지 뭐 불행스러운 건지 모르지만 윤두서에게는 그림을 그리는 재주와 그림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정치라는 영역을 떠나서 새로운 영역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주위 환경이 됐었고요. 그 집중하는 속에서도 주로 당시에 겸재정선이라는 그쪽 계열 사람들이 주류가 돼 있던 화단의 흐름과는 다르게 그쪽과 크게 교분 없으면서 방식을 나누지 않아도 되는 완전히 요즘으로 치면은 독학에 의한 독학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굳이 주변에 어떤 거에 구애됨 없이 갖가지 모든 것을 실험해서 그리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또 하나는 그림을 팔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한 요인일 수 있겠죠. 팔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럽니다. 새로운 사조는 현대에서 학자들에 의해서 강단에서 강단이라는 것은 대학이죠. 대학의 교수들에 의해서 새로운 것이 실험되어지고 그 실험되어진 결과는 재능이 뛰어난 시장의 화가들에 의해서 보편화되어진다. 강단에 있는 사람들은 재주가 뛰어난 사람들 별로 없어서 실험은 하지만 완성은 못한다. 그래서 완성은 시장에서 완성되어진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